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원포인트 뉴스 하영 한겨레 신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호영 기자입니다. 예, 한겨레 20일이잖아요. 네, 한겨레 20일 이슈팀장 하호영입니다. 지금부터 사기를 치세요. 한겨레 20일. 네, 한겨레 20일은 한겨레 20일 부여서요. 한겨레 그래요? 신문 소속입니다. 예. 그래요? 예. 회사 이상해졌네. 보수가 떨어지니까 자꾸 이상해졌네. 정기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잘려요. 자, 예상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조금 이따 11시입니다. 11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 처리할 예정인데요. 쟁점이었던 국가공무원 신규 증원 규모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도 9,475명으로 확정이 됐고요. 9,475명이요? 네, 그렇게 확정이 됐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에게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이것은 내년도에 그 정부안대로 2조 9,707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예, 다만 이제 2018년도 규모를 넘지 않도록 2019년도엔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직접 지원에서 간접 지원으로 바꾸는 계획을 내년 7월에 보고하도록 했으니까요. 직접 지원은 뭐 간접 지원은 뭐죠? 일단 직접 지원은 간접 지원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근로 장려 세제 혜택을 주고요. 그리고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를 해서 간접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직접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직접 그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계속 저항을 했었죠. 야당에서. 그래서 무슨 다른 4대 보험을 4대 보험과 연계해서 4대 보험을 좀 보조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간접 지원이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원이 되는지, 그러니까 직접 지원이니까 이제 현금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건 조금 더 좀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정부 원한 대로 2조 9천억. 그걸 편성하기로 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애초에 만 5살 이하의 아동 전원에게 월 10만 원 새롭게 지급하려고 해주던 아동수당도 2인 가구 소득 기준으로 90% 이하. 그러니까 10%의 고위 소득자를 제외한 가정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걸로 절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7월이 아니라 내년 9월부터 지급되게 됩니다. 상위 10%는 빼자. 알겠습니다. 댓글 사건 경찰 수사 잔불 정리 목표? 이게 뭐예요? 이게 2013년도 대선 댓글 개입을 수사한 경찰의 수사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외부로 유출될까봐 국가정보원이 경찰의 인사에도 개입한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확보한 문건을 좀 보면은요. 2012년에서 13년 댓글 개입을 수사했던 서울 수서경찰서장의 후임까지 관여한 겁니다. 수서경찰서면 누군가 지금 국민의당 의원? 권은희 의원이죠. 권은희 의원이 있었던 수사과장으로 있었던 그 경찰서 아닌가요? 그 당시에 역삼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국정원 직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포착하지 않았습니까? 댓글 활동을 그때 당시에 포착한 뒤에 증거물들을 압수해서 서울경찰청에서 분석을 하고요. 그것을 수사해서 결과를 발표한 곳이 수서경찰서입니다. 수서경찰서. 당시에 만들어진 보고서를 좀 보면은요. 국정원이 이광석 수서경찰서장 후임 인사를 언급하면서 잔불 정리를 확실히 할 사람 후임자로 앉혀야 한다.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고요. 불이 났나 보죠, 어디에? 그만큼 다급했다는 얘기죠. 본인들은 이게 프레임을 바꿔서 감금 사건이다 또는 국정원에 대한 명예훼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대형 산불과 비견될 정도로 명백히 자신들이 스스로 대선 댓글 개입에 정치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한 그렇게 볼 수 있죠. 보통 잔불이라는 표현은 대형 산불이나 대형 화재에 비유돼서 나오는 이야기니까요. 그렇죠. 심지어는 그 후임의 박아무개 총경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은 출세지향적이라는 점을 들어서 보임을 저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실제로 이 박 총경이 가지 않고요. 다른 이아무개 총경이 보임이 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출세지향적인 사람들은 사건을 파고 들어갔고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고 자기가 좀 광을 팔려고 하는 기질이 보일 것이다.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제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영 기자 같은 사람이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때 인사 발표 하루 전에 예.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국정원 직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니까요. 이 검찰에 송치하는 시기, 인사하는 사람 이것 다 국정원이 조율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분석이 나올 듯합니다. 예. 권은희 수석 당시 과장은 지금 의원돼 갖고 예. 재선됐나요? 네, 재선이죠. 보통 1.5선이라고 하죠. 1.5선. 예. 중간에 이 보궐선거가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김태효. 예, 드디어 김태효가 등장을 합니다. 예, 김태효란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 오늘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피의자 신분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습니다. 여기 와서 실제로 제가 출연을 해서 김태효란 이름을 매번 얘기한 거, 매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근데 피의자 신분으로 해갖고 기소는 할 것이고, 구속영장 청구하면은 권순호, 오민석, 강영부, 영장 전담 판사가 또 기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부영 판사죠. 강부영. 예, 그건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추세로 봤을 때는 무조건 기각이죠. 이분도 기각하는 것 같고 누굽니까? 문제 제기하니까 정치적 발언하지 마라. 예.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렇죠. 왜 대법원장이 됐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네. 그런 발언을 하려면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일반의 법감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대법원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그렇죠. 문서 체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법원이 그 점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오늘 소환되는 김 전 기획관은 군 형법상의 정치관여 위반 혐의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김태효가요? 예, 김태효가요. 예. 김태효 전 기획관 지금 현재 교수죠. 예. 대외전략기획관. 그렇죠. 예. 이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과외교사로 불렸고요. 실제로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참모그룹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외전략과 관련돼서 책임자로 수석급까지 지냈습니다. 검찰은 이미 김관진 전 장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선을 앞두고 군 사이버사령부 증원을 논의할 때 실무 협상 파트너는 김 전 기획관이었다. 그리고 김 전 기획관에게 심리전담 활동 보고서를 전달했고 또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안다라는 보고사실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요.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좀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구속영장 청구하면 또 발부가 안 될 건데.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어떤 점이 이상하냐면요. 최근에 김태효 전 기획관의 통화 내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지난 10월께부터 김 전 기획관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과 자주 통화하고요. 그리고 그 통화 시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사실을 파악을 한 겁니다. 이때가 어떤 때냐면요. 연재현 전 사이버사령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그리고 김관진 전 장관까지 검찰의 줄조사를 받던 때입니다. 대책을 세우는 전화했었나 보죠? 실제로 이 내역이 드러난 것으로 이제 검찰이 뭐랄까요?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니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맥메스터 외교안보 보좌관. 예. 강성으로 비춰지죠. 그렇죠. 그런데도 무척 중립적으로. 백악관 외교안보 보좌관이죠. 그렇죠.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데요. 국가안보보좌관. 예. 북한의 ICBM입니다. 화성 15형 발사 이후에 미국 내 분위기가 허버트 맥메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입을 통해서 좀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좀 무시무시합니다.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긴장을 좀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무력 충돌에 이르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이걸 전제하면서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군사 옵션과 관련돼서 서울을 겨냥한 북한의 재래식 방사포와 로켓을 고려하면 위험이 없는 군사 행동 방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풀어 설명을 하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 스스로 평화를 좀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막 이런 생각을 또 하게 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서울이 일정 정도 피해를 감수하면서 군사작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함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협박입니다. 네. 그리고 좀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이나 한국 다른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핵무장할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이것은 중국한테 대북 유류품 제품 공급 축소하고 해상 차단 동참을 이끌어내는 게 압박이로 보이고요.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 대한민국의 핵무장. 네. 그리고 일본의 핵무장. 그러면서 그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서 대만, 필리핀까지 핵무장하는 현상. 네. 이걸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위협을 이야기하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자체로도 위협이지만 확산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러한 무기들을 다른 나라에 확산시키거나 파는 것이 더 큰 위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뿐만 아니라 비확산으로 무게 중심을 상당히 좀 옮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이렇게 완성되고 예. 이것이 이제 제3국 미국과 대립될 수 있는 제3국으로 넘어갈 가능성. 예. 그리고 이 표면적인 것만 아니라 그 안을 좀 들여다보면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세제 개혁이라든가 러시아 스캔들이라든가 외교 정책에 대한 집중도가 좀 떨어져 있고 국제기구 등이 이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행보를 지금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유엔 차장도 방문하고요. 그런 관측이 있어서 최악의 상황으로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시선을 돌리려는 거 아니냐. 이 국내적인 문제에서 대외적으로 좀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시선을 돌리려는 거 아니냐. 러시아 스캔들이 지금 상당히 그 강도 높게 수사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렇기도 하면서 또한 긴장이 높아지면 또 무기 판매에 영향이 있으니까요. 이 양수겸장을 좀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근데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외교안보 전문가하고 잠깐 대담을 하는데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는 일본, 한국,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350만 달러인가요? 네. 350억 달러인가 뭐 그 무기 팔고 좋아하고 있는데 350억 달러. 예. 350억 달러. 그 미 백악관과 미 정부 내부에서는 동맹에게 예. 그렇게 삥땅 뜯고 다니는 거 옳지 않다. 노골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사실. 예. 예.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고 하는 건데 그거 친구 아니에요, 프렌즈. 그렇죠. 근데 프렌즈한테 맨날 가서 야 돈 내놔 하면은 누가 그게 동맹 관계가 유지가 되겠어요? 위험한 동맹 관계다라고 하는 지적을 트럼프한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군사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군사 기밀과 관련된 그리고 최신 기술과 관련된 것을 너무 쉽게 넘겨주는 거 아니냐라는 미국 내 시각도 있어요. 그럼요. 예. 그리고 미국에서 F-35 같은 경우는 미 의회의 승인을 받고 넘겨주고 그런단 예. 말이에요. 예. 근데 뭐 그런 거 없이 직접 판매를 할 것처럼 특히 핵잠도 그렇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미국 내 논란도 좀 큽니다. 그렇죠. 맥메스터가 핵무장 하자라고 하는 것도 NPT 문제도 건드려야 되죠. 그렇죠. IAEA 문제도 건드려야 되고. 오늘 굉장히 전문적인 이야기 많이 하시네요. 기본이에요 이런 건 그냥 소주 한 잔 마시면 사는 얘기예요. 다만 아침에 할 뿐이지. 그렇죠. 예. 쇼처럼 즐길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의 컨텐츠를 뭐 별로 본 적이 없나 보죠? 예, 놀랍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한 대 때려주고 싶다. 트럼프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예. 예, 트럼프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 예루살렘 얘기인데요. 예.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국제사회의 암묵적인 약속입니다.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다라는 게 사실 암묵적인 약속이거든요. 이것을 깨트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중동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이슬람 문제하고 중동의 화약고를 또 건드리네. 온 군데 갖고 쌈만 붙이려고 그래 이 양반은. 그렇죠.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한 얘기인데요.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한 행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대통령이 결정한다. 아직 여러 다양한 사실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관측을 두고요. 가자지구를 관할하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성명을 내서요. 이 음모가 통과되지 못하도록 봉기를 선동하라라고 촉구해서요. 여기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곳곳이 위기가 지금 고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기 팔아먹으려고.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이 장사꾼 이거 어떡하나 이거 진짜.
실제로 이스라엘 이야기를 조금만 더 예. 드리면요. 건국이 1948년이니까 건국 2년 뒤에 1950년 예루살렘을 스스로 수도로 선포를 했는데요. 1967년 6월 6일 전쟁입니다. 예루살렘 동쪽까지 점령한 뒤에 예루살렘 전체가 자국 수도라고 주장은 하지만 팔레스타인은 동예루살렘을 자신들이 세울 국가의 수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이것은 중동의 화약고로 작용할 듯합니다. 왜 또 거기 갖고 미국 사람들 진짜 반성해야 돼. 이런 사람들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그렇죠. 예. 아니, 우리 방송 듣거나 말거나 번역도 통역해갖고 주고 뭐 외교 문제 삼았고 또 무기 팔아먹으라죠. 우리한테 팔아먹으면 무기 이것만 팔아먹어도 돼요. 새총만 팔아먹으면 돼. 우린 새총으로도 잡히는 하찮은 존재들이니까. 자, 마지막. 예, 하나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끝났네 근데. 아, 그런가요? 예, 그래도 하세요. 예. 그 특수학교 있잖아요. 예. 그 강서구에서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된 공청회에서 예. 무릎을 꿇는 이런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입니다. 예. 특수교육 대상자가 10년 전에 견줘서 25%나 늘었어요.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 등의 반대로 특수학교 설립이 쉽지 않다. 그래서 좀 대폭적으로 좀 예산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규모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내년부터 5년간 장애 학생을 따로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22곳 이상 새로 짓고요. 장애 비장애 학생이 함께 교육받는 특수학급도 1,250곳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수학교 좀 많이 설립을 해야죠. 예, 서로 어울려 사는 좀 그런 그러네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호영 기자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한겨레 21 하호영이었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2부 순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소소소. 정봉주의 정치쇼 2부 언니 뉴스. 여성의 시각, 엄마와 언니의 시선으로 뉴스를 고르고 분석해 드립니다. 언니 뉴스 3분 나와주셨습니다. 어머, 왜 그러세요? 왜요? 언니 뉴스. 안녕하십니까? 봉수사님 안 계셔서 갑자기 자동 AI 인공지능 진행자로 바뀐 모양입니다. 양재입니다. 두 명 낚였어요. 소개하지 않았는데 들어왔어. 자, 최민희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양지열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사람들이 계속 물어요. 진짜 맞습니다. 진짜 남자 맞냐고. 맞습니다. 예. 남자처럼 목소리 하는 여자 처음 봤다고. 엄마, 어머머. 어제 알아보시고 또 이렇게 사진 같이 찍어달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치쇼에서 봤다고. 그래요? 네, 정치쇼에서 봤다고. 와, 네. 이젠 스타 마녀. 아니. 자, 고란중앙일보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왜 노래를 노래를 오늘은 안 하세요? 아니, 왜냐하면 다른 생각하느라고. 아. 어떤 분이 고란 기자님이 엄청 유명한 분이래. 저한테 문자가 와서 그러면서 고란 기자님한테 가상화폐 꼭 좀 물어봐 주세요. 가상화폐만 기사 쓴대. 아니 근데 보니까 진짜 검색을 해보니까 네. 가상화폐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 전문 기사를 썼어요. 좋죠. 가상화폐 지금 가장 핫한데요. 질은 모르고 양은 많이 씁니다. 예. 그게 저에게는 쓰잘 네? 쓸데없는 거라는 거죠. 쓰잘것없다. 예. 저에겐 예. 저에게만 쓰잘. 저도 잘 아니,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예. 다. 예. 투자를 많이 하셨잖아요, 봉도사님. 그런 얘기하면 깜짝 놀라요. 예. 아니 어제 미국에서 누가 연락이 와갖고 그거 했냐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고 있더니 그거 하면 큰일 난다고. 폭락한다고.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예요. 폭락한다 그래서 지금 10,000불 넘어갔는데 폭락해요 그랬더니 일단 10만 불까지 간다 폭락한대.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럼 폭락하니까 안 샀어. 그러니까 일단 10만 불까지는 살아야지. 너무 웃기는 사람이었어. 자, 첫 번째 선거 때문에 밀려난 복지정책. 근데 방금 그 뉴스가 그 최명길 최명길 국민의당 최고위원 대법원에서 200만 원 벌금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래서 그럼 10시였었는데? 예? 금방 나와. 10시. 10시 원래 이제 10시에 발표를 그렇죠, 하니까요. 그러면 100만 원 이상이면 아시다시피 선거 무효기 때문에 어머.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어머. 바로 방빼요 그럼. 어머.
갑자기 숙연해지는 거지. 그러게요. 진짜 서러워요. 그 순간. 그럼 바로 의원직 신분을 상실하고 바로 그 순간. 무효기 때문에 그 순간에 상실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요. 네. 당선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것이 되는 거예요. 아. 당선 못 무효용이니까. 받아요. 연금 없어졌어요. 연금 없어졌어요? 네, 19대 때 저희가 없앴어요.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받아요, 근데. 그렇죠. 19대 이전까지만 국회의원하고 받는다. 봉도서 받는다. 다 그런 거 알고 더 이상 국회의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의원 식당에 가면 지금도 무료로 식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안 되죠 지금. 식사는 안 되고요. 나이가 있죠, 나이. 65세가 넘어야죠. 65세 넘으려면 앞으로 한 30년 있어야 되니까. 뭔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혜택이 많군요. 아니 그게 없다니까 이제. 네, 아. 19대 근데 의원. 18대까지만 국회의원 하면 있고 19대 네.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15, 16, 17, 18, 19까지 하면은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그럼 18에 딱 끝나면 되고. 끝나면 되는 거고 식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요? 이상하네 그것도. 이상한 논리요. 아니 최민희 의원님도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표정이. 확실해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18대까지 되고 19대에 의원 했으면 네. 15, 16, 17, 18, 그전엔 19 다 했어도 안 그게 안 되는 돼. 거예요. 예. 국민 입장에서 좋은 거죠. 예. 그렇죠. 아니 그리고 소급입법이 또 안 이제 돼. 이런 게 있어요. 건너뛰고 20대나 21대쯤 또 돼. 네. 그런 안 데 돼요. 있어요. 없어요. 또 하면 없어져. 19대 이후에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아니, 법을 17 바꾸면 또 되는 거 아닌가요? 못 바꿔요. 아니 17대까지 한 건 받고. 다 못 받습니다. 그럼 하지 말아야겠다. 19, 20, 21, 22, 23, 24 쭉쭉쭉 다 안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일드쇼 공개 방송하죠. 12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목동 SBS 1층 락 스튜디오. 12월 15일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오후 2시 저와 함께 주진우 기자, 김영민 PD,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합니다. 방청 신청은 문자로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혹은 고릴라나 정치쇼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당첨된 분들에게는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보는 라디오로 보시면 제 뒤에 포스터 무서울 것 같아. 무서운 포스터가 있어요. 와일드쇼 약간 공포 영화 보는 라디오로 보시면 예. 봉도사님이 지금 3명이 있는 거에 한꺼번에 보일 거 아니에요. 이거 조그만 화면에. 움직이는 게 진짜. 이거 움직이는 게 진짜. 붙어있는 게 가짜. 근데 사진에는 얼굴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온다. 실제 작아요. 이거 포토샵 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포토샵 샵에 가서 산 거 아니에요, 저거. 뭘로 말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자, 있어야죠. 최민희 의원님 첫 번째 뉴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의 예산에서 밀렸다? 네. 예. 어제 극적으로 예산안이 합의됐는데요. 그게 보니까 그냥 합의가 아니고 잠정 합의더라고요. 합의안 앞에 잠정이 써 있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의총을 통해서 어제 합의된 예산안을 좀 부정적으로 지금 거부하기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이나 다른 당으로 다 가능하잖아요. 근데 바른정당도 지금 반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당은 의총에서 추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뭐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예. 그게 기초연금, 노인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은 좀 이따가 생생한 증언을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초연금은요. 원래 7월부터 내년 7월부터 하위 70%까지의 어르신들에게 지금 20만 원 받던 걸 25만 원으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7월이면 6월이 지방선거인데 7월에 받게 되니까 지방선거에서 혹시 여당이 이용할지 모른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이게 9월로 연기되었습니다. 10월로. 10월로? 네. 잘했어요. 네, 10월로 연기되었습니다. 그거 잘했어요. 네,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수당의 경우는 그 정부 안은 이게 모든 아동들에게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월 10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이건 역시 10월로 밀리나요? 이거는 9월로 밀린다고 9월로요?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아동수당의 경우는 상위 10%는 또 뺀다고요? 네, 상위 10%를 뺍니다. 근데 그 상위 10%의 기준이 뭐냐면 재산 6억 6천만 원. 그다음에 이상? 예, 부부 합계 732만 원 월소득.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보편적 복지의 틀이
무너진 거죠. 예,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원식 원내대표가 살이 뜯겨 나가는 아픔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수당과 관련해서는 이게 숨겨진 1cm의 피해가 또 있더라고요. 상위 10%에게. 이 얘기를 우리가 오늘 예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모신 어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네, 5살, 3살 아이를 둔 맞벌이 자녀 마포구에 사는 고란입니다. 예, 얼굴은 네, 좀 어서 모자이크 오세요. 처리했어요. 예. 네. 음성도 지금 변조했어요. 본 목소리 아니죠? 제가요 아동수당을 폐지한다 그래서 그냥 예. 그런가 보다 그냥 10만 원을 못 받는가 보다 했더니요. 사실 애들 더 많이 낳으라고 소득공제해서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연 15만 원 월 연 세액공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그거 세액공제를 아동수당 준다고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면 15만 원이 없어지고 10만 원도 못 받으니까 25만 원을 손해 보는 거거든요. 근데 맞벌이 자녀 기준이 월 상위 10%가 730만 원이면 웬만한 맞벌이는 다 해당되는데 아니 일하면서 애들이나 키우는데 그걸 돈을 안 준다고.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예. 있습니다. 근데 25만 원이 날라는 거예요? 여기서 확실한 거 예. 2021년부터 두 자녀부터 15만 원 세액공제가 없어지죠. 아니요, 당장 내년부터 없어지고요. 이게 점차적으로 하나니까 목소리 돌아왔어요. 점차적으로 없애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내년부터는 이제 두 자녀가 없애는 거고 2021년부터는 한 자녀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 15만 원 그게 더 네. 크네. 그렇죠. 그러니까 손해까지 보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겁니다. 미리? 네, 이미 결정돼 있던 겁니다. 세액공제를 없애했다는 거. 네, 그래서 이게 그 파동 날 때 지난번에 왜 세액공제하고 13일에 월급, 13월에 월급 없어진다고 파동 한 번 났잖아요. 예. 그때 이제 세제 개혁에 이게 들어가 있었던 아니 겁니다. 근데 애들 많이 낳으라고 온갖 지원책들 뭐 네. 정부 돈 뭐 몇 조를 쓰는데 왜 그걸 깎아요? 80조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근데 이거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세액 공제는 되살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여소야대 형국이기 때문에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정책 출산 장려. 라는 이게 한 가지 정책 방향이 있으면 그 정책 방향에 맞게 세부 정책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미스매치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애를 많이 세액공제 낳으라고 큰데, 하면서. 이거 진짜. 네. 아니 그렇게다 이제 맞벌이 부부면서 애를 키우는 데는 사실 소득도 많지만 맞벌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훨씬 더 많거든요. 외벌이 그럼요. 가구에 비해서는 또 사람을 또 써야 되고 네, 어린이집도 네. 종일반으로 보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10만 원도 안 주고. 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맞벌이 부부가 월 10만 원 안 받는 건 뭐 그래 이렇게 하다가 세액공제 15만 원을 마치 받던 거를 뺏기니까 그렇죠. 이거야말로 생살이 뜯기는 세액공제도 월 아픔이죠. 15만 원이? 아니 그건 연이요. 연, 그렇죠. 네. 연이군요. 네, 그건 그럼요. 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 10만 원 안 받은 게 12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25만 원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아, 그건 아닌데요. 예, 예. 125만 원. 세액공제는 15만 원. 죄송합니다. 135만 원. 세액 135만 원 못 받아봤어요. 받는 거죠. 예. 아 근데 그게 상징성이란 부분이 분명히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음. 돈도 돈이 크지만 누구에게는 이게 정말로 상위 10%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처음에 저도 야 정말로 경제력이 넘치는 분들 대상으로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란 기자가 경제력이 넘칠 정도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봐서 알지만 아니 예를 들어갖고 지금 그 부부 합산 수입이 월 얼마라고요? 700 그게 732만 세전 원. 기준입니다. 아, 세전 네, 기준. 세전 세전 기준. 네, 예, 예. 732면 보통 이제 애들 바로 결혼해서 안 낳잖아요. 한 네. 3, 4년, 4, 5년 네. 지나서 나고 10년 차 직장인들의 부부 합산이 이 정도가 웬만하면 다 되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4년제나 이렇게 그 약간 화이트 클래스 같은 네, 경우는 예, 예.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 애들이 대부분이 유치원 가죠. 이제. 그렇죠. 한 4살, 5살, 네, 6살 예. 이때쯤 많이 많이 될 돼요. 때. 예? 그거 좀 이상해. 근데 그 10만 원, 이상해진 10만 원 건데. 빼고 또 세액공제 빼고 네, 예. 네, 그럼 그래서 135만 원 1년에 손에. 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국민들께서 특히 맞벌이 부부가 네. 조금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그 전문가 멘트가 네. 있더라고요. 소득 상위층을 제외하면 정작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가구가 제외돼서 아동 수당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네. 네. 아니 상위층을 왜 근데 10%를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된 거죠? 저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소득 그렇게 기준으로 따지니까 소득 10%가 소득을 네. 따지니까 아. 그렇게 되는데 맞벌이
상위 10%를 빼자 이렇게 이제 네, 된 자유한국당에서 거예요. 예, 이거는 주로 자유한국당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적용하니까 732만 원. 그 보편복지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반대하는 논리 중에 핵심적인 단어가 야 이재용 아들도 받냐? 그러니까요. 라는 논리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재용 아들. 윤영희님이 서민은 맞벌이도 500만 원 벌기 힘들어요. 물론 이 말도 네. 이 말씀도 그것도 맞는데 맞네. 문제는 뭐냐면 상위 10%에 대한 기준을 너무 낮춰놓은 거예요. 그 상위 10%를 했을 때 들은 느낌은 고랑기 지정어처럼 이재용 부회장 아들이라거나 예. 최소한 뭐 준 기업 아니 부부 합산해도 뭐 한 1,000만 원 훨씬 넘는다든지 예를 들어갖고 뭐 자영업 하는데 무슨 사자 의사들인지 변호사 이런 경우 는 넘어가죠. 예, 근데요 이게 그 여당에서는 예. 그 모든 아동에게 10만 원씩 줘야 한다. 왜냐하면 아이는 부모가 낳지만 키우는 건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가 책임진다. 이 의미가 다른 거죠. 예, 완전히 의미가 달라서 원칙이 깨졌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나 또 그 야당 입장에서는 뭐하러 그 상위 10%의 그 아동수당을 주냐 이런 논리였고요. 그래서 지금 여야가 싸잡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왜 골고루 그러니까 따지지 않고 주냐면 사회적 국가적 책임이라는 걸 일단 강조하고 그다음에 소득에 따른 차이는 세금으로 내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엔 실제로 고소득차에 대한 조정도 있었고 법인세도 올리기로 하기로 그렇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두 개는 별개의 문제인데. 맞아요. 예. 근데 우리도 여기서 뭐 아이 양육과 관련된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 그때마다 나온 얘기가 아이 잘 키울 수 있게 하는 부분은 일단 뭐 부의 뭐 빈부를 떠나서 다 네. 사회가 책임져 주자라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 그걸 차이를 줬다는 게 저는 진짜 아니, 이상한데. 그리고 저도 보편복지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그 여당 쪽에 약간 불만인데요. 이 대중을 국민을 이렇게 설득할 만한 그렇게 확실한 논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진영 논리를 확실히 펴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논리가 그 누구죠 이분이? 양철이 양철 변호사님 논리가 지금 맞는 게 그 소득 상위 네. 그 구간 설정을 하면서 네. 40에서 45% 올리고 세금을 올리잖아요. 네. 네. 세금을 올리는 부분에 대한 국가의 그거에 상응한 응당한 그 복지는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된다. 이 논리가 딱 맞아요. 예, 세금을 맞는데, 올려버리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저는 설득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야당이 한마디면 야 이재용 아들도 해줘? 라는 게 한마디면 사람들이 야 그래 맞아 라고 이렇게 수긍을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가 그러니까 그 논리가 그 논리가 참 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맞서는 아니 반박 그게 논리를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려 이재용한테 세금 더 많이 내라 그래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 거거든요. 더 많이 내고 있어요. 많이 실제로. 내고 내고 있죠 있고. 이번에. 예, 더 많이 내라 이렇게. 네, 더 많이 예. 내길 바라는데 홍보가 잘 안 되는 누군가는 거 그런 부분을 이번에 예산안 통과 과정을 지켜보면서 주위에 이제 저도 이제 방송 같이 하시는 뭐 정치평론하거나 이런 분들이 그거를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 확실히 이 복지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민생과 관련한 여러 가지에 관한 홍보는 새 정부에서 좀 집중을 덜 못한 것 같다. 많이 알려줬으면 이렇게 어려움을 좀 덜 겪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을 그거는 지적하더라고요. 새 정부가 아니라 그 민주당이 사실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에서. 각 지역구에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홍보 플래카드나 홍보 문구를 만들 때 뭐 예산안이 통과되면 뭐 노인들께 25만 원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이런 이제 여당다운 풀카를 내걸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자유한국당이 뭐 국민혈세 막 이런 선동적인 문구를 내걸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 그랬을 때 민생 예산 발목 잡기 서민은 통곡한다든지 일자리 예산 발목 잡기 청년들 통곡한다 이런 이제 그 홍보를 하자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잖아요. 여당이다 보니 세게 야당 공격을 못하는 정서는 확실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화를 해야 되고 타협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박정금님 맞벌이도 300만 원도 못 벌어요. 6788님 둘이 합쳐 350만 원 인집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의견 보내주는 청취자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문제는 그 맞벌이 부부 수입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다 줘야 보편적 된다. 복지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이고요. 청취자분들의 오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웬만한 맞벌이 부부 500, 700 넘는다고 발언한 건 보편적 복지를 설명하려고 그러다가 말씀드린 거고요.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사과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보편적 복지예요.
그리고 이 보편적 복지가 맞는 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뭐 이재호 아들도 혜택을 받은 그만큼 더 세금을 많이 내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납세 의무를 지는 거잖아요. 국가에 예. 대해서. 국민은 국가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지는 거고 국가는 그 납세자에게 복지 혜택을 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모든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최민희 의원이 얘기한 거 아이들은 책임을 국가 키우는데 책임제. 국가의 책임과 가정의 책임이 공동인데 국가의 책임은 점차 늘려가는 게 복지의 기본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다뤘던 것 중에 예를 들어 비혼모 문제 같은 경우 예. 또 범죄 피해자들 같은 경우 그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라는 것들을 국가가 전체가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게 극단적인 사례는 그렇죠. 극단적인 사례가 예. 아니라 사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문제인데 우리는 아직도 가정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묻다 보니까 그렇게 희생당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사회 안전장치가 보편적 복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뭘 묻지도 따지지 말고 일단 해놓고 그다음에 그걸 하는데 드는 재원은 분명히 엄청난 차이를 두고 거둘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 인구는 국가 경쟁력의 기본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나라는 다 아동에 관한 한 보편적 복지로 갔다는 거. 예. 이분이 정답을 얘기했네. 7000님. 근데 전화번호 기가 막히게 좋은데 어떻게 샀을까 저 전화번호를. 저는 저소득층입니다. 국민은 국가의 모든 혜택을 동일하게 받고 소득 차이 세금은 더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부유하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45% 40% 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편적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네. 그래야지 애 낳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일하게. 예, 비트코인 페인 양산. 아, 기도 나왔다. 떴다 비트코인. 페인 양산? 페인 양산. 셋이서 술 먹으면 샴페인 되는 게 샴페인. 아, 페인 양산 무슨 기사예요 이게? 혹시 그 비트코인 좀비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들어봤어요. 네. 야밤에 그 비트코인 단타 치는 사람들? 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게 되면 뭐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다 뭐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다 이렇게 좀비가 되는 현상이 발생한대요. 왜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 그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장은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보통 주식 시장이 9시 시작해서 3시 반에 끝나잖아요. 이게 이제 한국 시장이고 미국 시장은 또 그 미국 시간에 이렇게 오픈을 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저 글로벌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쉬는 날이 없어요. 쉬는 시간도 없고. 그렇기 계속 때문에 지켜보는 거예요?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주식하는 사람들이 뭐 단차를 치는 사람이라고 해도 일단 3시 반에 문 닫으면 쉬잖아요. 가정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항상 보는 거예요. 게다가 가격의 움직임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하 30% 그 제한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한폭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100%를 오르기도 하고 50%를 떨어지기도 하고. 급락이 초당이에요 초당. 아, 근데 저같이 저는 주식도 모르고 네. 비트코인도 해본 적이 없는데 딱 드는 생각이 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모르는 사람 저 같은 사람도 많이 떨어졌다 그럴 때 사서 올랐을 때 확 하면 순간적으로 돈 따겠네 이런 다 생각을 할 그런 것 같아요. 생각, 그런 생각을 하죠. 다 그런 생각하는데요. 요때 팔면은 대개적으로 딱 팔아요. 네, 더 근데 떨어져. 계속 더 올라가. 예. 팔고 났는데. 팔고 났는데 떨어져야지. 팔고 났는데 계속 떨어지면 안 팔고 났는데 되지. 계속 더 올라가요. 그래서 잘못 팔았나 다시 사. 예. 그럼 손해야. 예. 사고 나니까 또 떨어져. 아 마음을 비우고 딱 딸만큼만 따고 빠지면 돼. 그게 이제 안 비워져요. 그게 사람 그래서 마음이 이제 지금 벌써 그렇지 좀비가 않죠. 될 네, 그 벌써 아주 좀비가 지금 돼. 아, 그 그런 재질이 너무해. 그런 거예요? 하면 안 되겠네. 밖에 봐요. 우리 진짜 좀비. 좀비 좋아갖고 내가 좀비다. 아니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게 이제 그 제 돈을 투자해보고 기사를 쓰는 뭐 그런 코너가 있어가지고 저도 실제로 여기서 처음에 2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을 해봤어요. 비트코인을 사서. 1860배 뛴다는 그때 7년 전에 7년이 아니고 연초에 그때만 해도 비트코인이 100 몇만 원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예. 지금은 참고로 1,3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엄청 얼마 번 벌었겠네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엄청 재벌이시겠네. 그걸 예. 갖고 있었어야죠. 근데 중간에 팔아 좀 올랐으니까.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근데 처음에 정말 투자를 시작하니까 저는 그때만 해도 몰라서 처음 하니까 몰라서 9시에 시작해서 3시 반에 문 닫는 줄 알았어요. 아니 기자입니다 지금 이분이. 처음 해보니까. 예. 근데 이렇게 스릴 넘치는 얘기를 딱 끊었다 이따가 하면 안 될까? 네, 안타깝습니다. 자, 3부 뒤 3부에 계속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좀비 좀 정리해 주시고요.
계속 예. 하시죠. 예.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요. 처음에 딱 투자를 해서 주식시장처럼 9시에서 그 3시 반에 문 닫는 줄 알고 안 봤어요. 그 다음에는. 예.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 밤 9시쯤인가 열어봤는데 가격이 제가 그때 본 가격하고 달라진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거래소 그걸 소개해줬던 담당 대리한테 전화를 했더니 기자님 이게 사실은 24시간 거래가 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순간부터 정말 한 일주일간은 정말 자다가 눈만 뜨면 보고 화장실 가서도 보고 정말 어머 그럼 좀비가 되신 거네. 좀비가 좀비가 됐었어요. 됐죠. 근데 양 언니 어. 우리는 재미없죠. 재미없어요. 예, 저는 관심도 없고 저희는 이런 분야 잘 전혀 모르니까. 모르니까. 잘 모르고 비트코인 투자도 안 하고 투자할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 좀 우리들이 표정이 지금 멍. 이게 왜 뉴스인지 자체를 이해를 못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죄송합니다. 핫하게 핫하긴 계속 하죠. 그 검색어에 네. 올라오더라고요. 그 설명을 드리자면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핫한 것은 맞고 그러니까 제가 고기 기자님한테 저처럼 그냥 관심 없이 사는 사람들로 사는데 별 지장은 없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전혀 없는 없는데 거죠.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 문제가 뭐냐면 이게 가격이 너무 급등락하기 때문에 피해를 투기 성향, 투기적으로 많이 피해 시장이 보는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많아요. 근데 이 가상화폐의 약간 양면성이 뭐냐면 시장은 투기적으로 흘렀는데 이 가상화폐 기술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 그리고 이 소위 암호화폐라는 이게 일종의 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정부에서도 이런 투기 시장을 규제를 해야 되지만 또 이 블록체인이나 4차 산업혁명을 육성해야 되는 약간 이중적인 위치에 처해 있거든요. 우리 정부 현재 아무 입장이 없죠. 그래서 정부가 아무 입장이 없어서 최근에 발표한 게 뭐냐면 그 가상통화 TF라고 구성을 해서 금융위 중심으로 뭔가 규제 연구해보겠다. 제도와 법제화를 한번 해보자고 하다가 이걸 결국 어제부로 법무부로 넘겼습니다. 법무부. 예, 법무부로 넘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 이 시장을 육성하기보다는 규제하자. 일단 규제, 규제하겠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무슨 범죄 악용되거나 이걸 일단 규제하고 보겠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는 약간 굉장히 우려의 부정적이죠. 목소리가 예. 많거든요. 미국과 왜냐하면 일본의 방향과는 역행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약간 해외랑 우리랑 법 체계 시스템이 달라서 그러는데요. 뭐 저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런 쪽법은 몰라요. 아 그래요? 이러한 거 정해주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해라는 시스템이고 미국은 이거 정해주고 이거 빼고 다 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 체계 시스템 자체가 이런 신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약간 어렵죠. 보수적이고 부정적이죠. 예.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어쨌든 새로운 기술이고 우리가 육성해야 된다라고 보면은 무조건 규제하는 것보다는 일단 소비자 피해는 최소화시키는 방향에서 제도적인 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좀비는 막읍시다. 좀비. 네. 알겠습니다. 김기창 샵 1035 지금 문자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문자가 들어왔네요. 김기창님 봉도사님 포스터 지명 수배자 같아요. 저게 의도 아니야? 제작진의 의도예요. 예. 저기 와일드 쇼라고 돼 있는데 저기 W 시작하니까 원티드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왜 와일드 쇼인지 모르죠. 와일드가 야생적인 남자들이 모였다? 아니 저도 몰라요. 그냥 와일드 쇼라고 제작진이 붙였어요. 원래 와일드 카드라고 하는 게 축구나 이런 데서는 그렇죠. 청소년 팀이나 이런 23세 미만일 때 나이 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저기 어린 사람들 사이에 내가 들어가서 와일드 쇼 아닌가? 아니 30살이라면서 그렇게 어린 사람들 안민사공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왜? 암석은 나이 어려요. 아 그래요? 예, 그러세요? 60년대생이에요. 60년대생 어린이라고. 이것도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양철 변호사님 스토킹 사건? 예, 그러니까 스토킹 사건이 끊임없이 있는데 어. 어제 새벽이죠. 그러니까 윤태진 아나운서라고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야구나 뭐 축구 이런 경기 관련해서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많이들 좋아하시는 분이고 여자분이에요, 남자분이에요? 여자분입니다. 오, 여자분인데 남자 이름인데. 예, 2015년인가 프리랜서 선언하고 나와서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신 분인데 예. 이게 자기 문자를 받았다면서 어제 새벽에 예. SNS에 올렸어요. 지금 뭐 이런 일로 시달리고 있다. 근데 문자 내용이 자 아파트 앞이다. 안 자는 거 안다. 불 켜져 있네. 어머나. 당장 나와라. 어머. 한 대 맞아줄 테니까 나와라. 벨 누를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문자가 오는 겁니다. 집에 있는데. 그럼 이 스토킹을 하는 사람이 어느 집이 이게 어느 방이고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까지 다 와서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새벽에. 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처음도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처음도 아니어서 이 정도면 사실 법적으로 봤을 때도 협박이 명백해 보이거든요. 거의. 이거는 새벽에 누가 이런 문자 들어오면은 밤잠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아직 뭐 형사고발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예. 또 하나의 뭐 연예인 스토킹 사건이 이뤄졌고 사실 연예계에서는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담적인 예로 하나 떠오르는 게 걸그룹 에이핑크라고 아세요? 예. 네. 이제 에이핑크라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영국계인가 캐나다인가 한국 사람이 가는 데마다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네? 협박을 해가지고 뭐 이거는 또 너무 황당한 게요. 일본에 가서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일본 공연장에 그 얘기를 하고 뭐 개별적으로 멤버들이 어디 방송에 출연하면 그 방송국에 연락을 하고 그러는 바람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체포는 안 되는데 인터폴의 적색 수배까지 내려질 정도의 그런 사건들도 있어서 이게 정말 그냥 어떤 해프닝 내지는 연예인분들이 뭐 방송 같은 데 나와서 누가 저 계속 따라다녔어요라고 고백하는 그런 수준에 끝나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대가 발전을 하면서 이 추격할 수 있는 기술들도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일정 같은 것도 이제 소속사에서는 알려야 되니까 알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한두 사람끼리 추격을 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그 뭐 저 진짜 연예인들은 뭐 개인적으로 숨쉴 공간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스토킹 처벌이 무척 그 수위가 낮다는 거 아니에요? 스토킹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처벌하기 어려워. 불가능해요. 이게 이게 논의됐다가 논의됐다가 예, 없고요. 늘 지금 이제 없어진 거. 뭐가 있냐면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처벌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스토킹을 하다가 잠재적 범죄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서 보고 있다 나와라는 정도가 되면 이거는 공포감을 조성할 정도니까 협박이라도 가능한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게 정말 좀비처럼 따라다닌다.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스토킹 좀비. 스토킹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에는 나중에는 그 사람과 자기가 가깝다는 심리가 생긴대요. 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머릿속에서 가상의 연애를 하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상대방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누워 있는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너무 무섭겠어요. 자기는 자연스럽게 너는 그러니까 3년을 예를 들어서 단적인 3년을 스토킹을 하다 보면 3년 동안 사귄 것처럼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그래서- 정신병이잖아요. 그렇죠. 난 그거 느껴봤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 느껴봤어요. 예를 들었고 그 어떤 사람의 책을 한 사람 책을 집요하게 계속 읽잖아요. 네. 마치 교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그 일이 사람하고. 벌어진대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책은 머리를 정서적 교감이지만 침대 옆에 누워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들었나요? 아니 내가 뭐 아니 근데 뭐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 그 소위 사생 팬이라고 하죠. 네. 그런 팬들이 네. 갑자기 집에 들어와 있어서 막 깜짝 놀랐다. 실제로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 말들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연예인들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남녀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이어지는데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로 했을 때 몇 해 전에 시달리다 못해서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경범죄 처벌법에 하나 들어가긴 했어요. 그래서 경범죄. 네, 두 번까지 쫓아오지 마라 그랬는데 세 번째도 쫓아오면 신고를 하면 8만 원 과태료. 아니 근데 그 8만 원 내고 아니, 난 또 진짜 쫓아다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물어봐도 될까 모르겠네. 우리 방송에서 약간 그 수위가 높긴 한데 조절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 괜찮아요. 물어봐도 왜냐면 이거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보복 그 사귈 때 찍어놓은 무슨 동영상 이런 걸 갖고 네. 유출하잖아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거는 스토킹은 스토킹의 다르죠. 수준이 넘는 거고 그렇죠. 성범죄 처벌에 특례법에 의해서 네. 음란물 유포죄로 바로 강력하게 이건 처벌해야 돼요. 연예인들 많이 네. 당한 일이죠. 그거는 저 대통령까지도 관심을 가져서 그러니까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죠. 리벤지 네, 리벤지 그 포르노라고 이름이 하죠.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그건 영상이건 사진이건 근데 이거는 리벤지 포르노. 그렇게까지 확실한 범법 행위로 나가면 괜찮다는 게 막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괜찮다는 의미가 그때부터 예, 확실히 예. 처벌이 가능한데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일이 분명히 벌어질 것 같은데 일을 벌어지진 않고 그러니까 이 공포감은 엄청나게 들고 그래서 이거를 사람이 공포감을 느낄 정도의 수준이 되면 예. 실제로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기 전이라도 막아야 되지 않느냐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조현주님 딸 둘을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무섭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게 소름 끼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긴장감 높으면서 지난 정권 9년 동안 국민들을 샅샅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사찰하고 그렇죠. 그거 더 무섭죠. 그런 정권에 대한 분노가 더 커야 되는 그래서 거예요. 쫓아냈잖아요. 쫓아냈나요? 예. 국민들께서 아니 먼저 정부는 전 정부는 못 쫓아냈잖아요. 뭐 그걸 쫓아놓이죠. 어딘가 쫓아놓아야 될 거 아니야. 강도사님 예. 고정하소서. 그러면 그 현실적으로 예. 뭐 이런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한 방법은 없는 근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태진 아나운서도 그런 방법을 취했는데 증거들을 일단 혹시 흔적을 남기거나 네. 이 사람들이 집에까지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없을 때.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괜히 이렇게 소파에 누워보고 앉아보고 그거 교감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막 스릴러 영화 같아요. 자택 침입 아니에요? 그거는 주거 침입이 되는 거죠. 주거 침입. 그러니까 예. 이런 식의 거를 찾을 수 있으면 일단 법적 조치를 취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단계가 아니라도 경찰에 요청을 하거나 주변에 네. 그러니까 좀 겁을 먹을 만한 어른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거나 해서 명백하게 초기에 경고를 주지 않으면 안 그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초기에 경고를 안 주면 허락하는 거라고 착각해요. 아. 그래서 상태가 점점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야 무섭다 근데 진짜. 저는요 이런 협박 받아봤어요. 제가 그때 이제 이런저런 거 막 폭로할 때 제 페북인가 네. 페북으로 네 딸 얼굴 알아. 네 딸 중이 이래매 이런 협박. 제가 2011년에 나 무슨 수로 네, 떴잖아요. 네. 그때 막 열광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죠. 네. 이 수구적인 사람들, 아주 극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애들 조심해야 되면서 학교, 어머. 학년 이거 다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누가 이제 문자도 보내주셨는데 특히 요즘엔 SNS에 사진 같은 걸 올리면 위치 정보가 같이 뜨잖아요. 한 자기 다니는 데를 고스란히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 고란 기자님이 카페에서 뭐 케이크 사진이 예쁘다고 찍었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찾아가서 여기 고 기자가 앉았던 자리지 하면서 거기 사진 찍는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그렇게 스토킹을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 아니 경험에서 나오는 아니 그게 아니라 더 이상 하면 안 되겠어요. 아니, 그 그게 아니고 방법을 알려주는 느낌. 아니 저 스토킹하는 사람들은 기본이에요. 스토킹 ABC에서 입문 과정이에요. 입문 과정. 근데 너무 무섭다. 네, 그 무섭죠. 무서워다. 그렇게 아이들 사진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해외 선진국에서는요 SNS에 아이들 사진 함부로 올리면 부모를 처벌합니다. 아동학대 일종으로 봐요, 사실은. 예. 아이 초상권 침해 거예요? 아이 초상권 플러스 범죄에 이거를 노출시킨다고 봅니다. 아니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 지적하더라고. 본인은 좋아서 올리지만 부인의 동의를 얻으셨어요? 그 내가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그래도 지금 얘기한 그 말씀이네. 왜냐하면 그렇죠. 예. 부인도 원하지 않는데 노출시켜갖고 우리가 이제 뭐 노출시키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게 의외로 예를 많잖아요. SNS는 특히 주의하실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려도 1시간 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고란 기자님, 네. 이 그 금연 아파트 과태료 부과한다. 확 넘어가시고. 바로 훅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라겠습니다. 그 11월 7일부터 금연 아파트 제도라고 도입됐거든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린 빌라기 때문에 못 들어봤는데. 빌라도 뭐 공동주택에 해당하니까 뭐 가능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민들의 동의로 단지 안의 일부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 이걸 금연 아파트라고 합니다. 금연 아파트. 그래서 세대의 절반 이상이 참여하면 금연 아파트로 지정할 수 있고요. 이게 지난해 9월 3일에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서 처음 시행됐고요. 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이런 공공기관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럼 어디 가서 피워? 거기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웃단지 가서. 일부에서는 이게 집에서 담배를 피우거든요. 네. 자기 집 화장실에서. 네. 근데 그래서요. 그러면 또 환기구 타고 다 올라가잖아요.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냄새 이게 나요. 금연 아파트를 지정하니까 이제 집에서 담배를 피우거든요. 금연 아파트로 지정을 하니까 집에. 그래서 집에서 자기 담배를 집에서 피워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인데 내가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야라고 베란다로 지적하는데 올라가고 그렇죠. 목욕탕 환기구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피해를 또 호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건데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게 실제로 금지를 하면 이제 과태료를 10만 원에서 5만 원 이게 계도 기간이었거든요. 이게 10만 원에서 5만 원 조정해서 매기는데요. 이제 지난달 7일에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10만 원 부과가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 과태료라는 게 사실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금연 아파트 51곳이 서울시에 지정이 됐는데 현재까지 설마 그 사이에 흡연 안 한 분이 있겠어요? 근데 단속 실적이 전무합니다. 아니 근데 고란 기자님, 네. 저는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금연 거리, 금연 장소 그 우리나라 세계 최강이라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프랑스도 거리에서 다 피우고 미국 뉴욕 워싱턴 다 피우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식당에서 피워요. 아 그래요? 어깨가 다 붙었다고 해서 담배 피거든요. 근데 이게 한 그 금연자, 사회학자가 이런 지적을 해요. 저게 전체주의적 산물인데 왜 진보 진영의 그 자치단체장들이 금연거리 지정해놓고 경축 이런 거 하냐? 그 옛날에 군사독재 정권에서 하던 시절에 하던 거다. 너무 금연이 많고 자기도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흡연자들의 권리도 중요한데 너무 과도하게
많이 해놓고 그 사회 전체적으로 너무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그게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데 네. 규제라는 게 다. 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머리 싹 감고 깨끗하게 화장하고 나오는데 앞에 남자분이 가다가 담배 훅 해갖고 머리에 담배 냄새 날 때 진짜 싫어요. 싫죠.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간접 흡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좀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과도하다는 난 주장. 전체주의적 산물이다라고 하니까 딱 가슴에 오더라고. 전 담배 안 피거든요. 네. 그거는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게 저는 몰랐던 게 그 정부에서 계속해서 금연 정책을 많이 펴고 있으니까 네. 실제로 담배 피는 사람이 굉장히 적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올해 많죠. 통계를 보니까 줄지 남성의 않았어요. 경우는 40%가 여전히 유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럼 대한민국 남성의 40%가 여전히 하는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그런데 정책을 보면 너무 일률적으로 확 막아버리거든요. 다 그러니까 먹어버렸어. 숨통을 이- 안 터주고 막는데 거기에 반발을 하래요. 이거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사실은 진짜. 그게 에티켓으로 해결할 그렇죠. 일이. 그렇죠. 그리고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사실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것도 뭐 그게 전체주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공익? 그러니까 이게 공익이라는 건 또- 이제 뭐냐면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두 개를 담배를 피울 권리, 담배를 싫어하는 권리로 맞아요. 싸웠는데 맞아요. 이게 그 싫어할 권리를 더 중요하게 인정을 해준 건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봉도사님이 지적한 거는 그거를 시행하는 방법이 네. 너무 권위적이고 강압적이고 군사적이라는 거예요. 군사적. 실제로 군사작전 오케이. 하듯이. 동의. 그거는 다 동의할 것 비흡연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한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의 온오프라인 정책 공론장에서 보행 중 흡연 금지가 88.2%의 압도적인 찬성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길거리 흡연 금지 제도를 마련할까를 검토를 했다가 아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흡연자의 끼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추진하지 않기로 한 거거든요. 그쪽 길거리 흡연까지 금지하면 부스를 많이 설치하는 거 맞아요. 외에는 없잖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지금 길거리 흡연 많이 금지돼 있어요. 그건 근데 이제 구단위에서 그러니까 하는 구단위에서. 거는 걸로 그러니까 알고 금지를 있고요. 했죠. 그래서 거의 담배를 못 피워요 길거리에서. 근데 문제는 네. 그건 것 같아요. 저도 길거리에서 그렇게 다니면서 더군다나 걸어 다니면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처럼 사람 많은 데서 그러면 그렇게 막으려면 피울 사람들의 6대 4니까 사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숨쉴 공간을 만들어줘야 네. 되는데 그게 너무 부족한 채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야 막아 이러면 막아버리고 이게 저도 그 형태는 좀 네. 마음에 안 들어요. 싱가포르는 금연구역이 많고요. 그 잘못들 알고 계신데 일본은 금연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일본은 식당에서 허용되는 데들도 무척 많고요. 싱가포르는 껌만 잘못 뱉어도 그럼요. 과태료가 거기 10만 원. 경찰 국가니까. 아니 거기는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아주 국가를 잘 매너되어진 군사 독재 국가죠 독재 사실. 국가죠, 그러니까 거기는. 싱가포르 네. 모델로 삼으면 안 되는데 싱가포르이 네. 깨끗하다고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거기는 그 오너 개념이죠 사실상. 아니 근데 아직도 난 군주 저는 개념이에요. 진짜 이상한 게 경축 어디서부터 어디 도로 금연구역 설정했는데 그분이 너무나 진보적인 그 자치단체장이에요. 근데 이게 금지하고 좋아하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금지를 하면서 동시에 흡연자들의 끼경권도 보장할 그렇죠. 수 있는 예.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아니 예를 들었고 내 옛날에 한 칼럼을 봤는데 네. 그 이제 그 경기도 어디 지나가다 러브 호텔인데 거기도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 걸 누가 조롱하더라고. 경축 지하에서부터 방까지 직통 엘리베이터 개통 뭐. 이게요. 그게 경축할 일도 아니고 그걸 누가 칼럼으로 썼는데 저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근데 내가 경축 우리 이제 노원구에 경축 뭐 노원구 저녁 거리 흡연 금지 붙였는데 이거 군사 작전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도 네. 보장해 주면서 이거는 무슨 이렇게 법적인 문제로 그냥 해결하기보다는 볼 수도 정말 없어요. 에티켓 문제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들건 게 못 가서 몰래 피우라는 거예요 그냥. 아니 이게 길거리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시는데 이렇게 하면 아까 그 담배 냄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육아휴직 기간에 애들을 이제 유모차를 끌고 가거나 애들 손잡고 걸어갈 때 보면 이 흡연자분들이 담배를 피고 있다가 이렇게 손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거기 담배 그 연기가 날아오는 그게 애 눈높이하고 딱 맞아요. 그럼 너무 불안한 거예요. 혹시라도 이게 연기도 연기라니와 불똥이 혹시 튀게 될까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지하철 버스 정류장 10m 주변 금연을 하고 이런 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문제는 진짜 통으로 막아버리는 전체주의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통으로 막아버리니까 진짜 한 4, 50층 되는 회사원들 많은 건물 그거 통으로 막아버리면 다 내려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남자들의 40%는 다 밖으로 나와가지고 옆 건물 쓰레기통을 다 완전 히 난리 전쟁터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럼요. 상암 여기 우리 그 방송국 많은 상암 가면요. 네. 진짜 담배 좀비들이 있습니다. 근데 5-60명 모여갖고 근데요, 저는 남성들이 담배 피러 가자 그래갖고 회의하다가 담배 피러 가자 그래갖고 나가가지고 결정을 변복하고 오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근데 최민희 의원님 여성 흡연율이 더 높은 거 아세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한 아니고. 20에서 25% 증가율이 네. 증가율이 좀 높지. 어, 어. 예. 여기 담배 피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여성분들도 피우기 때문에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자칫하면 제가 뭐라 그랬는지 까먹었어요. 아니 그래서 아니 어쨌든 간에 무슨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지적하고 싶은 거는 공공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결정해놓고 일부 그 회원들만 빠져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결정하는 건 문제라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담배하고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제가 여성이건 남성이건 박 기자님,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 까먹었어요. 아니 근데 그래서 그 금연 정책 좋은데 너무 군사 작전 하듯이 네. 획일적으로 몰아붙이고 있고 그거는 또 아니다. 피우는 사람들을 피울 수 있는 장소를 해주면서 같이 막아줘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하지만 막다고 동시에 피우시는 분들도 예. 더 주의해야 하고. 더 주의를 좀 그런 해주셨으면 해야죠. 하는. 근데 네. 담배 피는 사람들이 금연 대통령 뭐 탄핵하자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정책 그것도 무슨 말씀이세요? 담배 피울 권리를 줘라 막 그러면서 아니 그 트럼프 담배 피우지 않을까? 어머, 저 몰라요. 트럼프가 술은 확실하게 안 마시는데 아, 담배는 피울 가능성이 있어요. 술은 형이 알코올 저 중독으로 다음 뉴스 사망을 해서 할래요. 예, 네. 다음 뉴스 하세요.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뭐. 네, 그래도 할래요. 예. 서울대 교수님 한 분이 아, 이거 너무 황당한- 이건 너무 치사한 일이 네. 벌어졌는데요. 네. 10년 동안 자신의 논문 43편에 아들 이름을 함께 등재시켰다고 합니다. 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들이 엄청 똑똑한가 봐요. 예, 중고생들인데 네, 천재인가 그런데 봐 천재 아인슈타인. 이 교수가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자주 연구실에 와서 거들어서 연구원이 이름을 넣어준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가서 거들고 싶네요. 예, 경찰이 내사를 받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인데요. 예. 처음엔 이 서울대 교수 혼자 끔찍하게 자식 사랑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교수도 교수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학술 사이트를 통해서 한 신문이 이게 이제 확인한 건데요. 예. 이게 주로 좋은데요. 서울대, 포항공대, 연대, 전국 주요 대학 교수를 포함한 10명 정도가 중고생 10명이 총 24편의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그런데 이들은 첫 논문 제출 평균 연령이 몇 네. 살이게요? 만 16.4세입니다. 천재인가 봐요 와. 천재. 그런 사람들 왜 노벨상 안 줘? 그러게요. 그런데요, 그게 보통 논문이 아니에요. 적극 육성해야 되는 거 보통 아닌가요? 엄청 깐죽거린다. 그러니까 SCI급 논문 그럼 알아주는 어,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네. 데서 인용을 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네. 거예요. 그렇죠. 과학기술 논문 네. 검색이 되는 건데요. 그거를 16살이 썼어요? 네, 이것을 쓴 육성해서- 아이도 있습니다. 와. 첫 번째 우리 네. 노벨상 네, 수상자. 아이도 있어요? 네, 아이가 중학생 있습니다. 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을 해놓고 교수님들이 해명한 게 더 웃겨요. 오. 네, 해명의 유형이 몇 개인데요. 첫째, 초고 작성에 직접 참여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게 진짜 천재인 진짜 거고. 천재다. 천재, 야. 천재. 아, 전화 연결 한번 해야겠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두 국가급 영재로 번째는 육성하는. 실험 기구를 세척하고 또 나중에 정리를 했다. 그거 저도 하고 싶어요. 네, 이게 두 아니 번째. 그럼 거기 연구실 하고. 와갖고 청소해 주신 아주머니들 계시잖아요. 미아원 그분 아주머니들. 다 들어가야죠. 그분들 다 들어가야 되네. 그런데 아, 택배 온 분들도 들어가야지. 솔직한 교수님들도 계세요. 스펙 때문에 할 수 없었어요. 이게 진짜겠죠. 그게 진정한 거죠. 그게 진짜겠죠. 아이들 스펙 올려주려고. 예, 그리고 실제로 몇몇 대학 입시에 몇몇은 활용했다고 합니다. 특히 자소서에 논문 공저자로 어머머. 이름을 기재했다고. 그건 범죄인데. 합니다. 아니 그걸 공저자로 한다고 또 그 대학을 스펙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것도 웃긴다. 네.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하는 대한민국이 아무도 이 지도급 인사들을 믿지 신뢰하지 않는 않죠. 상황이 네.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마지막에 그 케이스 있잖아요. 스펙용으로 논문에 네. 공저자로 올라갔고 그거를 이용해서 대학에 들어갔다라면 이건 정유랑 뭐가 달라요? 아, 그렇죠. 정의라 다를 거 없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청탁으로 인해서 부정 입사한 경우에 그 결과에 대해서 손을 못 대잖아요. 지금 우리 제도가. 부정 입사한 것도 처음에 정의라도요. 지금 문제가 되니까 아웃시켰잖아요. 대학교에서는 이미 입학한 거 어쩔 수 없다 그랬어요. 이대에서 처음에. 그래갖고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했고 먼저 고등학교 제적을 시켰어요. 예, 이게 이제 이 논문으로 대학 스펙을 쌓은 경우잖아요. 네. 이게 아니고 각 대학에 이제 왜 내가 나온 대학교인데 동문 입학 그래갖고 특혜로 들어가는 그 그게 그렇죠. 한국에도 있어요? 예,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오. 예, 그래서 한국에는 없는. 입학을 하면 등록금의 특혜는 주는데. 네, 그런 것이 스멀스멀 부활한 케이스가 있다고. 아니 그래서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능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 거 굉장히 시인이 좋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보면 정말 이런 일을 보면서 야 학력고사로 선발하던 시절이 좋았다. 그 얘기 많이 하세요. 이런 사실은. 말씀들을 가장 하세요. 공정하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고란 기자의 한 표. 예. 저희 아니, 집사람도 그쪽에 한 표를 항상 강조하더라고요. 지금 네. 학종이라고 하잖아요. 학생 네. 종합기록부. 그게 정말 엄마가 부지런해야지 뭔가 만들 수 있는 엄마가 거잖아요. 그걸 해요? 그럼 엄마는 천재예요. 학교 왜 선생님들이 혼내고 그러세요? 아니 학교 우리 고란 선생님들이 기자님은. 아니 학종으로 어떻게 엄마가 가요? 학원을 섭외하는 거죠. 그렇죠. 엄마가 학원을 섭외하는 거지. 엄마가 학원을 섭외하고 할아버지가 돈을 이제 대고 지원해주시는 거죠. 할아버지가 집을 팔아서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냥 돼서도 안 돼. 아빠는 간섭하면 안 아빠는 돼요. 그냥 예. 아무 가만히 있으면 되는 아빠 거예요. 그냥 술 드시고 천천히 집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야. 야, 이 천재들 곧 연결 한번 해봐야겠는데. 16살 SGI. 알겠습니다.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4부 미신 타파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여의도 미신타파 뉴스의 이면을 속속들이 파헤치는 심리분석의 달인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 청코노. 와, 접니다. 예, 문화비평, 시대비평, 뭐든지 비평 홍코노 경희대 이태광 교수. 네, 반갑습니다. 자, 둘이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라 날라다니고 있습니다. 구라구라. 오늘 자, 뭘 좀 문정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 왜? 이게 참 이례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6개월 취임 기준으로 지지율을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그 신문에 다 나온 걸 뭐 또 조사해봐요. 신문에 나온 걸 조사를 해보죠. 네. 직접 해보실 수는 아, 없지. 직접 해본 건 아니고. 돈이 많이 들어 직접 해보면. 할 수도 없어요. 이미 다 옛날이니까요. 아니 그냥 물타기 한 거 그냥 네. 지나가세요 얼른. 네. 자, 노태우 대통령은 53%였고요. 아, 6개월 됐을 때요. 예. 김영삼 대통령은 83%였습니다. 오, 여기 1등이네. 김대중 대통령은 56%였고요. 예. 노무현 대통령은 29%였고 우와. 이명박 대통령은 24%, 우와. 박근혜 대통령은 59%, 예.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73%입니다. 야, 2위. 역대 2위네. 네, 그러나 어떤 정치 그 기반이 바뀌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이례가 없는 거지요. 김영삼 대통령 83%는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제 지역 감정이나 허위 감정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막 이렇게 지역 감정에 근거해서 투표는 하지만 예. 그 지역 감정이 막상 나의 소득이라든가 나의 이익이라든가 나의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감정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기 초반부에는 확 올랐던 부분이 있었고요. 예. 그러고 나서 그 전에 노태우 대통령 때 워낙에 거기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붙어서 나온 부분도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어느 정도 반영돼서 73%가 나온 건 있다 그러지만 2000년대 이후로 완전히 어떤 이 우리나라의 그 선거 구도가 계층 구도로 바뀐 이후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 이례적인 것이었다. 네. 아.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 시절은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반감, 불만 이런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회 숙청이라고 하는 전두환 정권에 대한 분노, 반감 이런 것을 정리해 나가는 그렇죠. 그런 그 정책, 초창기 금융 실명제. 6개월 동안 네. 아주 놀라운 정책을 많이 실시했고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은 일을 한 가장 결정적인 일을 한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전 대통령. 그러니까 공도 많고 과도 많은데 마지막에 IMF 때문에 네, 그렇죠. 과만 기록이 네. 기억이 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네. 해냈죠. 그리고 최초에 이제 민주 정권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지지율을 기반으로 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실시할 수 있었고 또 이분이 워낙 또 아마 최민기 원장님이 분석을 해주실 것 같은데 워낙 또 튀는 성격이잖아요. 그렇죠.
결정을 하면은 그냥 참모진도 잘 모르고 그냥 혼자 와가지고 그냥 기자들 앞에서 그냥 발표해버리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또 그 이 집중력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자란 그런 특이한 어떤 성격들 때문에 대중의 지지율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그런 반응들이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정책을 많이 하게 되죠. 가장 낮았던 분이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6개월 때 24%. 그럴 때 이제 그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그 원령. 저는 이것도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율이 왜 이렇게 확 떨어지게 됐냐면 물론 이명박 지지자들이나 그 당시에 정부 관계자들은 잘 뭐 이해를 못하시고 계속 시민들의 뭐 이 부안 애동 이런 걸 자꾸 지적하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유권자든 뭐든 간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거짓말을 했죠. 쇠고기와 관련돼서 수입과 관련돼서 협상을 분명히 이 유리하게 이끌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가서 전격적으로 다 수용하고 와버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특히 그 뼈, 그렇죠. 골수 뭐 등등에 대한 뼈 수입하지 않기로 하고 그다음에 30개월 미만만 수입하기로 하고 그렇죠. 이걸 갖고 전격적으로 다 풀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거 가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하고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갔었어요. 우리 국민에게 유리하게 하겠다. 또 그리고 우리 다 내주고 국민들의 건강권을 생각하겠다. 그러고 갔는데 다 내주고 온 거 아닙니까? 그냥 거짓말을 한 거죠 거기에서. 거기다 하나 더 하면은 사태가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 건데 광우병 사태가 났을 때 국민들 당신이 무식해서 그런 거야. 내가 광우병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국민을 가르치려고 들면서 싸우면서 달라지게. 그 당시에 그랬죠. 왜냐하게 되면 소고기 안전에 더 열받는데. 내각 전보다 소고기 먹어봐. 소고기 먹어도 우리 안 죽어. 심지어는 소고기가 우리 안 죽는다는 거 쇼도 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그 광우병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부분은 그들이 맞았을 수도 있어요. 결국 광우병으로 인해서 아직 사망자가 있거나 그렇진 않았으니까요. 30년이에요. 발병하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를 이해하고 동조하려는 게 아니라 한번 싸워보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다 생각을 바꿀 수 있어. 이러니까 국민이 더 화가 났지요. 국민 헌법 위에 국민 정서법, 국민 감정법 있었던 걸 몰랐던 거죠. 네, 가르치려고 들으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특히 아이 엄마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왜 이렇게 낮았어요? 29%? 그것도 역시 이제 당시에 측근의 불법 선거자금 논란이 그때 있었죠. 아하, 이광재 그 안희정 지사가 그때 구속됐죠. 그게 좀 결정적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른바 정권의 도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었고 드디어 이제 보수에 대한 여러 가지 우위를 점하게 되는 진보가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진보 정권이 가지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의 도덕적 우월성을 과시했던 그런 정권이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대북 송금 김대중 정부 시절에 대북 송금한 문제를 갖고 수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양론이 있었지만 진보 진영 내부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통치행위로 봐야 한다. 그것도 여러 가지 논란이 가능한데 저는 노무현 정부의 논리에 따르면 대북 송금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거죠. 전공법으로 가는 것이었고 합리화를 해야 된다. 깨끗한 어떤 바탕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투명하게 만들고 노무현 전 정권의 가장 중요한 제가 볼 때는 모티프는 제가 볼 때는 투명성이었어요.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었고 정직한. 그렇죠. 정직성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게 불법 선거자금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제 역풍을 맞은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합이 그냥 기가 막혀요. 준비를 좀 많이 해오신 모양인데. 평소에 생각하던 거라서 그렇죠. 그래요? 아니면 이거 제 말뜻은 평상시에 준비를 안 해오셨다. 평상시 의견이 다르지 않을까요? 예. 자, 최명기 원장님. 네. 고공행진 분석. 전 첫 번째는 북한이 도와주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북한 어떤 의미에서 북한이 핵 위기를 갖다 일으키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만 사실은 북한이 이렇게 세게 나오기는 사는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에 세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게끔 북한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안보적인 이슈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거부하던 사람들이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드도 배치했고 교전 축직도 얘기하고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군이 강화가 되거든요. 대신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오히려 역으로 북한이 유화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는 빠지게 돼요.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서. 북한과 이 시점에 대화를 해야 돼. 대화를 한다네. 대화를 하니까라고 이탈될 수는 있겠지만. 아니요. 북미 간에 먼저 대화를 하게 되면 우리 또 쫓아오면 되니까.
그렇게 되지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이전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지지율이 떨어졌었던 이유가 대북 송금을 하면서 호남에서 지지율이 많이 맞아요. 이탈됐었어요. 비슷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예. 새정치연합이 있었을 때는 호남에서 지지율이 많이 이탈하다가 보니까 대선 주자 지지율이 올라가는 데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5.18을 갖다 확실하게 재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호남 지지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아니라 이제 83%가 나와요. 네. 제가 여론조사 기간을 갖고 있잖아요. 네, 진짜 그 전부 다 당시에 안매장을 했었던 곳을 갖다 지금의 하나하나 전부 다 뒤지고 전부 다 다시 발굴하고 있잖아요. 문화재 틈을 이용해서. 그거 왜 노무현 대통령이 안 하셨을까?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우선이냐 보상이 우선이냐였는데요. 예. 사실 이제 보상 우선으로 갔던 거죠. 그거는 뭐 왜 안 했을까라기보다는요.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가 그랬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김정숙 여사의 활약이 있어갖고 여성표를 갖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가 나오지 않는 곳에서 여성표의 지지를 갖다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성표의 지지가 두 번째. 세 번째네 그게 호남 지지율까지 끌어올리고. 근데 북한이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보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북한이 그럼 미국도 도와줬고 무기 많이 팔아먹었어요. 350억 달러. 또 아베도 도와갖고 집권 2기에 들어가게 했어요. 북한이 다 도왔어요. 참 역설적이네요, 그죠? 아니 그럼 우리가 지금 셋이 앉았고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거예요? 국가보안법으로 다 구속돼요? 근데 북한도 사실 지금 정국을 좀 이용하는 게 있죠. 만약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예. 그럼 북한이 저렇게 하기 굉장히 곤란할 겁니다. 왜냐 계속 그 힐러리는 미사일 쏴대기가 좀 곤란했죠. 힐러리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냉전 체제를 재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만약에 했을 경우는 지금과 다른 상황이 전개됐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사실 실질적으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안이 없거든요, 이 사람은. 오직 국내 정치에 트럼프는 국내 정치에 관심이 많은 정치예요. 국내 정치를 좀 이렇게 반올림하려고 그렇죠. 지금 쓰는 그리고 지지율은 또 바닥이고. 예. 이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샌드백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북한 김정수 여사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넘어서기도 해. 영부인 인기가 영향을 미쳤을까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이게 실질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예. 긴장했었어요. 실질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틀릴까 봐. 아니. 왜냐하면 김정숙 여사의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보다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렇게 발로 뛰면서 열심히 일하는 탈권위적인 대통령 영부인이 처음인 거예요. 그랬나요? 네. 물론 뭐 현장에도 가고 그렇긴 하지만 대통령보다 이제 앞서 모습 존재감을 과시했던 분은 이제 유경수 여사 이외에는 없죠. 그러나 유경수 여사도 실질적으로 고무장갑 끼고 수해 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었던 그분은 거잖아요.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수해 현장에서 우리 집사람도 일 잘하는데. 만약에 도사님께서 대통령이 되신다고 가정하게 되면 아내분의 덕을 크게 보실 거예요. 전 무슨 자격이 없어요. 예언자의 자세로 저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송지영이야 이름이. 송지영 부인.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그치 영부인이니까. 아니 본인이 영부인인데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건 그 뭐 남편을 바꿔야 되나? 이건 뭐 이상한데. 이태강 교수 레이저 맞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 다른 모습을 보였고 요번에 이제 그 차례 그 설 설이 아니었죠. 추석 때 그 차례 그렇죠. 그런 모습도 그렇고 그러고 나서 의외로 그러면서도 옷을 입는다든가 그럴 때도 나름대로 이렇게 너무 튀지 않으면서 품위 있게 옷을 갖다 입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굉장히 적극적인 부분이 있다가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어떤 영부인의 권위적인 모습과 많이 다른 모습이 있다가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도 영부인은 저래야 돼라는 게 굉장히 부유층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보수층까지 전부 다 골고루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좋아 보이는 게 소탈한데 음식이나 뭐 이런 걸 만드는 거 보면 아마추어인데 전문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평상시에 무척 남편 내조도 잘하면서 아주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반증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굉장히 사람을 갖다 좋아하는 분인 것처럼 전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문재인 대통령의 집에 가거나 방문하게 되면은 꼭 뭔가 밥을 얻어먹고 뭔가를 얻어먹고 뭐를 해서 나오게 되지 그냥 내보내는 법은 없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얻어먹으면 김영란법 위반 아닌가? 네. 해드리는 밥은 드셔도 되지 않나요? 그래요? 잘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뭐
그 제 생각은 이건데요. 예. 물론 이제 그런 그 북한에 대한 입장과 또 영부인 효과, 예, 호남 지지율 뭐 등등도 있지만 호남 지지율이야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진보 쪽에 어떤 표를 다지는 예.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북한하고 이제 김정숙 여사 효과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상당히 보수표들에 대해서 특히 중도 보수들 있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실망했던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표를 던졌던 많은 여성 유권자들에게도 상당히 큰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거는 그냥 상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수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계속 그 고공행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50몇 지금 와서야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보다야 떨어지지만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상당히 높은 50% 지지율이었어요. 높은 거였어요. 네, 지지율이었고 근데 그때도 보면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뭘 잘해가지고 50몇 프로가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라 저는 보는데 지금 저는 문재인 정부도 대단히 비슷하다 봅니다. 근데 대안이 없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만한 정치인이 없어요. 야당만 그런 게 아니라 민주당 쪽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 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대통령만한 어떤 그런 뛰어난 어떤 정치 역량을 보여주는 정치인이 있다 그러면 그게 분산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민주당 포함 또는 뭐 지지율 보수는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대통령만한 정치인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이런 겁니다. 어떤 대선을 거치고 나면 거기에 같이 나왔던 라이벌 후보들이 있잖아요. 그 후보들이 사실은 견제 세력이 되는 거고 그 후보들이 당선된 대통령과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면서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이 문재인 대통령과 라이벌을 했던 그 후보들이 제대로 이 모습을 두각을 나타내는 정치인이 아무도 없어요. 뭐 안철수 전 후보도 마찬가지고 뭐 유승민 전 후보도 마찬가지고 좀 뚜렷하게 어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후보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결정적이라 보고 그래서 새로운 인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이 지지율은 계속 갈 거다. 새로운 대안이 부상하기 전까지는. 대척점이 없다. 예,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예리한 분석인데 오늘 두 분들 그냥 그 분석이 예리한데요. 그러나 또 어떻게 따지게 되면은 지금 두각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그 분들한테 별로 유리하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지금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이런 분들은 한 1, 2년 좀 잠잠하게 있어도 되거든요. 외유도 좀 나갔다 오고. 근데 잠잠하게 있으면 한국 사회 특성상 잊혀져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뭐 지금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존재감이 없잖아요 지금. 뭐 그런 거 마찬가지인 거죠. 한 몇 개월 사라지면 사라집니다. 근데 기본 내공이 있으면 또 다시 돌아올 수는 있겠죠. 빵 치면 또 그게 아주 강력한 펀처가 되는데 불안 너무 초조한 오히려 거 아니에요? 내공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초조해야지. 지금 같은 경우 사실 외유를 가는 것이 상책이죠. 좀 사라지는 게 상책이죠. 그리고 민주당 내에 그 경선 이제 같이 하셨던 분들은 더 이렇게 두드러지기가 어려워요. 두드러지게 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두드러지기 위해서는 차별점을 내야 되는데 그 차별점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비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역공을 받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한마디 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두드러지면 두드러기. 그래서 두드러기였던 거군요. 두드러기가 두드러짐에서 나왔구나. 정상 피부에서. 볼록볼록 나온다 그래서 두드러기. 진짜 처음 알았어요. 아무 말 대잔치. 정치권의 두드러기가 되자. 이게 괜찮네요. 정치권의 두드러기를 두드러지려고 그러다 보면 정치권의 두드러기가 되는 거예요. 두드려라 두드러기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내년 지방선거쯤에 새로운 인물이 나온다면 이제 상당히 흥미로운 뭐 정치판이 다시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누구를 지금으로서는 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죠. 경기도지사 준비하는 그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인데 그 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도전이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이러한 도전을 해결하고 두각을 나타낸다면 그분이 정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지율이 흔들리려. 그리고 또 지지율이 꼭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왜 흔들려요? 저는 그러니까 당분간 없을 거라고 봐요. 왜 흔들려 이게? 그러나 지지율이 이제 잘 나가면 좋은 거지.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두 개의 이슈쯤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북한에 대한 표현은 제가 이제 바꾸겠습니다. 북한의 어떤 그런 부적절한 입장이 정부의 입장을 갖다 확보하기에 훨씬 용이하게 만들어준 점이 있다는 걸로 바꾸고요. 북한이 도와준 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나 조건이지, 조건. 저는 서로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서 우리나라와 이루어진 다음에 한국과 북한과의 대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북한에 대해서 일정 부분 원조를 한다거나 개성공단을 갖다 다시 한다거나 하게 되면은 지지율 떨어질 거라고요? 네, 그때는 일정 부분은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탈하게 된다 그래서 그게 확 이탈하는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이탈하게 될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외부의 경제 변수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지율이 급락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의 그런 국민과의 싸움도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은 리만 브라더스 이후에 경제 위기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서 이제 떨어지게 됐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외부 경제의 변수가 일어나게 된다면 2년 후 3년 뒤에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 경제도 어려운데 무슨 북한에 대해서 도와줄 수 여지가 돼 그러면서 그때는 많은 부분이 보수층이 다시 우리 제대로 된 보수가 있어야 되겠어라고 하면서 새로운 인물을 찾아낼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아니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남북 경협을 통해서 한국 경제의 활로를 찾자. 블루오션의 개척이다. 이런 의미로 가면 좀 달라지지 않나요? 그래도 이 교수님. 그렇죠. 그 남북 경협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제대로 이제 그 실행이 되고 북한이 전격적인 태도로 나오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 경제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정기적인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죠. 저는 이제 그런 것도 기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북핵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먼저 돼야지만 됩니다. 북한이 자기 정권의 안정성이 없는 상황에서 문을 개방할 리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게 대화 국면으로 가는 게 지지율의 상승의 요인이 될까요? 하락의 요인이 될까요? 저는 일단 상승의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는 상승이 될 거라고 일단은 상승의 요인이 되지만 막상 거기에 있어서 경제 협력이 되면서 뭔가 그게 똑같이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합리적으로는 아무리 경제 협력일지언정 비합리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거는 원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서 북한을 결국은 다시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냐로 갈등이 일어나는 시점에서는 보수층인데 현재 휩쓸리고 있는 한 20% 정도에 해당되는 지지율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른바 이제 그 팬층이 대단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에는 그렇게 강하지 않더니 달빛 기사다 이라든지 이 어마어마한 지금 팬층이 만들어졌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팬층이 지지율에 반영되는 차이가 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사후에는 비슷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아졌을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그때 화내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화날 만한 일들이었지만 계속 화내는 모습을 갖다 많이 보여주다가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화내는 모습 자체를 갖다 일종의 품격의 문제로 물고 늘어지면서 비난을 갖다 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 거의 비슷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거의 화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화내는 모습이라든가 감정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은 국민의 피로도가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던 분들이 조금 더 굉장히 많이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런 점에 있어서 약간의 피로도를 줬었던 점이 반영이 되는 거고 나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후에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많은 부분을 갖다 기억하게 되면서는 오히려 사후에는 그분의 업적이라든가 그분의 좋은 점을 기억하게 되면서 지지율이 역상승하게 되는 역주행을 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태강 교수님, 박근혜 전 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율 30%다. 마지막에 이제 5%까지 떨어졌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 절대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지지율 몇 %? 저도 한 30%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진보 너무 보수가 낮게 본 거 아니에요? 아니 콘크리트 지지율이 그렇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할 사람들이 한 30%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이제 근데 이 최 원장님 말씀을 제가 좀 덧붙이자면. 문재인 정부는 사실 이 팬층의 그런 지지도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굉장히 골고루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뚝심 있는 그런 행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 이 과거처럼 이렇게 팬층 중심의 그런 그 지지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 찍어보세요. 51.8%가 하한선일까 콘크리트 지지율까 아니면 41.6%가 콘크리트 지지율일까 둘 중에
41.6% 정도 되겠죠. 여기는요. 저도 40% 내외는 41점 아니 정확하게 둘 중에 51.8이냐 41.6이냐. 콘크리트라고 하려고 그러면 낮을수록 더 확률상 유리하죠. 41.6. 제가 두 개를 한 거는요. 5.18 정신의 반영이냐 4.16 참사를 잘 수습한 것의 반영이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거 의미 있는 질문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자, 인천 영흥도에서 발견된 실종자 시신 낚싯배 선장으로 확인됐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자, 오늘 대통령 지지율은요 그간 여론조사 추이를 바탕으로 말씀을 나눈 것이고요. 자세한 조사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합의 좋았어요. 네. 예,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반도 긴장은 고조되고 있지만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